네. 어, 며칠 전에 제가 백반집에 가서 먹었던 식사를 사진을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옆에 왼쪽에 보면 제육볶음도 있고 뭐 나물 요리나 뭐 김치도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냥 평소 같았으면 그냥 맛있게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올 정도의 일이었지만 제가 이제 로컬 푸드에 대한 강의를 아무래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이제 원산지가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산지 표기판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재료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이제 스페인에서 왔고, 고춧가루는 중국에서 왔고, 콩나물도 중국에서 왔고, 배추도 중국에서 왔고, 뭐 또 몇 가지는 또 알 수 없는 재료들도 있고, 네, 또 깨는 특별히 써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주방을 쓱 보니까 오뚜기 볶음참깨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원산지를 찾아보니 외국,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서 온 재료들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사실 한 끼에 이제 7, 8천 원 하는 이 백반집에서 이렇게 식재료가 나오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가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 만약에 이거를 국내산으로 다 바꾼다고 했을 때 이 한 끼는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한 만 원 될까요? 만 원이 좀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고춧가루도 두세 배 정도 올라갈 거고 뭐, 뭐 기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배추, 뭐 콩나물, 깨도 한 세 배 이상 비싸죠 국내산이. 그러다 보니까 국내산으로 이걸 다 바꿨을 땐 우리는 이걸 한 끼에 지금 만 원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혹은 만 천 원을 내고 먹어야 되는데 그때 먹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로컬 푸드를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득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왜 그걸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경험 기반으로 한번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2014년도에 제가 찍어둔 사진인데요. 3월 달에 이제 제가 농사를 처음으로 짓던 해였어요. 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생에서 첫 농사라는 거를 접었어요. 그래서 쌈채소랑 토마토, 수박, 참외, 가지 등 이제 50개가 넘는 작물을 심었어요, 여기다. 그리고 수확했는데, 사실 지금 뒤에 이렇게 사진 슬쩍 보이는 것만 봐도 굉장히 풀밭이죠. 저희가 이렇게 풀 잡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농약 같은 거 안 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 것만으로 힘들었는데 농사를 짓고 나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희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였는데 당시 대학생이기도 했고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 못했던 게 이 농산물을 어디다 팔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당시에 안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하고서 이제 생산물이 막상 나오니까 이거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다 팔아야 될지 몰라서 일단 시장에 한번 가봤어요. 근처에 있던 이제 전통 시장이 있어서 저희가 혹시 이걸 팔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오는 거냐 했더니 이 지금 농산물들은 다 도매 시장에서 오고 있대요. 그래서 다 도매 시장을 거쳐서 온 농산물들이 이제 그 시장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식당을 좀 찾아봤어요. 주변의 식당들을 찾아보니까 이걸 납품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또 거기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아까 말해준 대로 이제 국내산 재료들을 썼을 때 그 원가라는 부분과 좀 이제 그 재료들이 그 메뉴에 적합한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다 안 맞아 떨어졌던 것 같은데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식당도 당연히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아름아름 팔고 SNS에 팔고 해서 다 어떻게 팔기는 했는데 그 해 본 그 제가 봤을 땐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가 농사 짓던 곳은 철원이었거든요. 근데 철원 토마토를 저는 당연히 농장에서 이렇게 받아다 시장에서 파시는 줄 알았는데 철원 토마토라고 철원 토마토를 여기서 팔리는 과정을 보니까 철원 토마토가 수확을 해서 선별장에 갔다가 이렇게 도매시장까지 넘어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철원으로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철원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철원에서 그냥 바로 팔면 되는데 왜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와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로컬 푸드라는 개념 자체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로컬 푸드라는 게 일단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바로정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오긴 했는데 이게 농축산물에서 이제 관리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컬 푸드를 정의해 놓은 걸 보니까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조그만 글씨를 한번 보면은 지역 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생산한 가공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지역에서 난 걸 지역에서 먹으면 로컬 푸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지금 농축산물에서는 가지고 있구나. 로컬 푸드라는 것들은 그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들을 말하는 거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럼 외국은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 외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봤을 때 외국은 조금 이제 거리 개념으로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땅덩이가 좀 더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땅덩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의 로컬 푸드, 그냥 우리나라에서 난 거 자체가 로컬 푸드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우린 땅이 작지만 외국은 이 땅이 넓다 보니까 이제 거리나 이런 개념으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나라마다 이제 로컬 푸드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긴 한데 일단 외국에서 그럼 로컬 푸드 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일단 캐나다에서 있었던 이제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역시 거리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부부가 거주지 이제 100마일 이내에 있는 걸로만 우리 먹고서 한번 살아보자 1년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마일 이내에서 이제 나온 음식들을 가지고 먹는 작업을 했었는데 막 마치 캐나다나 이런 데서 이제 워낙 빵이나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근데 당장 100마일 이내에서 생산되는 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못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밀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그래서 빵 주식을 못 먹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텃밭이나 이런 거 키워서 이제 자급자족하고 했다고 하는데 또 초콜릿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것도 먹고 싶었지만 카카오가 캐나다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또 먹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건 이 부분은 책으로 남겼고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가 됐었어요. 그래서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이 또 이 로컬 푸드에서 서양권에서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슬로우 푸드인데요. 슬로우 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운동 중에 하나죠. 이게 이태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 슬로우 푸드도 있지만 이제 국내에도 슬로우 푸드 협회가 있을 정도로 정말 커진 조직이고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뿐만 아니라 전통 방식에 맞춰서 먹는다는 것까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식초라든가 뭐 와인이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전통 음식들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작게 작게 농사 지시는 분들이 또 더 중요하고 또 아이들의 입맛을 어렸을 때부터 햄버거나 치킨에 길들여 놓지 않고 이제 다양한 식재료를 먹어보는 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슬로우 푸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제 미국이랑 영국인데요. 이 둘은 좀 성격은 솔직히 좀 비슷해요. 푸드 플랜이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하는데 푸드 플랜과 파머스 마켓 위주의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라고 해서 이제 농부를 알고 먹거리를 알아라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파머스 마켓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미국도 그래서 파머스 마켓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그런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먼저 했다는 거 이제 미국도 로컬 푸드 쪽으로 굉장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국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슬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80년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소를 많이 수입해서 먹었는데 그게 광우병이 걸린 소였어요. 그래서 먹고서 사람들한테 문제가 발생을 했고 1980년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나라였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김치찌개 같은 그런 음식이 이제 영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 스튜를 그게 이제 국민 식사였는데 그거를 못 먹게 됐대요. 소고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한번 충격이 왔었는데 2002년도에 이제 구제역 파동이 한번 더 일면서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제대로 올바르게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싸다고 이제 수입해 먹는 게 능사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로컬 푸드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그래서 영국도 파머스 마켓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은 문화가 항상 독특하죠.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래서 세계 트렌드랑도 조금 다르게 좀 독특한데, 지산지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그냥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역 내 생산하고 지역 내 소비하자 이런 마인드를 그냥 가지고 있고요.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고유 음식이나 특산물, 뭐 관광 상품화, 그래서 이 지역 방문까지 유도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거를 에코 투어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로컬에 대한 여행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 갔을 때도 좀 충격을 먹었던 게 지금 그 당시에는 어쩌면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 지역에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대기업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오리온, 뭐 롯데 뭐 이런 기업에서 뭐 과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키캣이라는 회사도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온 딸기를 활용해서 초콜릿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논산 딸기라는 게 타이틀에 붙은 과자가 나왔더라고요. 뭐 프렌치 파이였는지 프레시베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명이 붙은 이제 과자가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같은 예를 들면 뭐 초코파이도 다른 초코파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걔네들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놀랐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5개 나라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로컬 푸드를 지금 딴 나라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걸 이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지금 3가지 형태로 지금 로컬 푸드가 지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플랜, 그다음 파머스 마켓, CSA라는 형태예요. 여기서 푸드 플랜이라는 거랑 CSA는 좀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머스 마켓은 그래도 좀 이제 좀 많이 펼쳐졌는데 이 2개가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푸드 플랜을 먼저 말씀드리면 푸드 플랜은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운데 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안전, 영양,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 전략.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어쨌건 결과적으로 먹거리에서가 지역에서 생산돼서 소비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라는 플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학교 급식하고 농산물 직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의무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급식이에요. 그래서 나름 지자체에서 또 연관이 돼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먹거리들, 특히 지역에 있는 친환경 먹거리들을 아이들 급식에 넣으면 그래도 지역의 어떤 소비를 좀 그러니까 쉽게 소비를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생산했을 때 바로 소비랑 이어지니까 학교 급식에 넣는 것 자체를 굉장히 다른 나라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지역에서 난 음식들을 지역 급식에다 넣어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법. 2번째로는 이제 농산물 직매장을 만드는 건데 이건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관내에서 생산된 그런 식자재들을 여기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매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농산물 직매장이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완주를 최초로 이제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로컬 푸드 매장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푸드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제 생각엔 지금 아직 현재는 학교 급식하고 농산물 직매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일 주축으로 해서 푸드 플랜을 세우고 있고요. 조금 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푸드 플랜을 적용하기 전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중소농도 그렇고 대농도 그렇고 도매 시장으로 물건을 처음에 내죠. 이게 제일 많은 케이스일 거예요. 그럼 도매 시장에 갔다가 타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유통업체, 급식업체, 대형마트, 소매점을 거쳐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뭐 이제 대형마트나 이제 외식업체 급식이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다 들어가게 되죠. 이게 제가 겪었던 첫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 중소농이었는데 도매 시장에 낼 만한 물량은 아니었고
뭐 가지에 해봤자 한두 박스 나오는데 이걸 도매 시장에 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판매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느꼈는데 푸드 플랜을 적용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중소농은 이제 더 이상 도매 시장으로 물건을 내지는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지방 정부에 있는 어떤 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농들은 이제 우수농거를 육성 조직화해서 이제 지방 정부로 물건이 흘러가게 하고 안전 영양 복지 환경들을 체크하고 뭐 취약계층한테 또 일부 기부를 하기도 하고 지역 소비 주체들한테 넘겨주기도 하죠. 대농들은 조금 이제 좀 케이스가 좀 다른데 워낙 많이 생산하다 보면은 지역에서 다 소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도매시장 유통업체로 좀 이렇게 내보내고 그런 것들은 이제 타 지역으로 흘러가겠죠. 또 이제 반대로 대농들도 이제 일부는 또 지방으로 또 물건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또 지역에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도매시장을 무조건 거쳐야 됐다면 기존에는 이제는 중소농들이 바로 안쪽으로 그러니까 지역으로 바로 보낼 수 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이걸 지금 핵심으로 하고 있는 소비 주체가 두 군데가 급식이랑 지금 현재 로컬 푸드 매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지금 달라져요. 생선 농가에서 이제 수집 선별 포장하고 도매하고 뭐 중매 소매에서 소비자까지 가는데 평균 8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다. 로컬 푸드에서 생산하면 지역 통합 물류센터로 보내서 뭐 급식으로도 보내고 직매장으로 보내고 또 그 외에는 가공 외식업체로 보내자. 그럼 지역에서 먹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단계가 짧아지고 간편해지기는 해요.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푸드 플랜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머스 마켓입니다. 파머스 마켓은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이제 파머스 마켓이라고 하고요. 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도 이제 한 100여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이제 요즘에는 파머스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아니면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도 있겠지만 지금 파머스 마켓을 이제 우리 주변에서라도 볼 수는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급식이나 어떤 로컬 푸드 직매장보다 생산자가 더 뛰어나와가지고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제일 생산자가 가장 적극적인 편에 속하는 그런 마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100여 개가 넘는 그 파머스 마켓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마르쉐, 두 번째는 얼굴 농구시장, 세 번째는 서울시 농구의 시장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신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르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지금 제일 오래됐고 가장 유명한 파머스 마켓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제가 사례에서 발표 때 한 번 더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얼굴 있는 농구 시장의 경우는 이제 조금 장소가 좀 특색이 있어요. DDP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농구랑 DDP랑은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되게 잘 어우러져서 어쨌건 가장 세련된 공간에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투박한 농산물들을 잘 합쳐서 이제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청년들이랑 함께 기획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좀 그래 농부의 시장에선 좀 세련된 편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인데요. 이건 이제 서울시에서 여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장터라고 써 있어요. 제가 몇 번 가보는데 주로 광화문을 저는 많이 가봤는데 지금 현재 세 곳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하고요. 조금 손으로 좀 간판을 그리거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특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투박한 느낌도 나고 그런 게 또 매력인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세 개가 지금 파머스 마켓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CSA인데요.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소비자와 농업인이 계약을 맺고 소비자가 농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고 하는 농업 방식인데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좀 꾸러미라고 하면 좀 익숙할까요? 꾸러미로 보내드리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농부들이 이제 농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월 구독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제가 월 일정 금액을 내면은 일정 농산물을 계속 돌아오는 방식으로 구성이 보통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언니네 텃밭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여성 농민들이 구성한 마을 공동체가 이제 농사를 짓는 건데 이것도 좀 이따 사례 발표가 있어서 일단 한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꽃비원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사례 발표에 있긴 하지만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는 이제 귀촌한 부부가 운영하는 농장이에요. 그래서 뭐 농약이나 화학 비료 없이 이제 농산물들을 이제 구성해서 꾸러미에서 20가구만 발송을 한대요. 그래서 부부가 하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정말 좀 다채로운 농산물들을 좀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또 레스토랑도 함께 운영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좀 이따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한 밥상 꾸러미라고 해서 이제 이건 완주 로컬 푸드 건강한 밥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로컬 푸드 매장 중에서 완주가 제일 크고 어떻게 보면 선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음, 300여 개의 생산자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이제 1년 공급도 세우고 이제 제철에 나온 지역 농산물을 이제 280가지 품목을 꾸러미를 구성한다. 그래서 요거도 아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그때 나오는 농산물들을 지금 소비자가 받아볼 수 있게 꾸러미 형태로 구성해서 보내주는 거. 그리고 소비자는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농부한테 공급해줘서 농부들은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또 안정적으로 좋은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CS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컬 푸드를 지금 세 가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죠. 처음에는 푸드 플랜, 그다음에는 그 푸드 플랜에는 급식이랑 이제 로컬 푸드 직매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파머스 마켓,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CSA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로컬 푸드라는 걸 먹어야 되는가? 혹은 또 가격이 비싼데 왜 우리가 굳이 로컬 푸드를 찾아 먹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현장에 있었으면 좀 이렇게 여쭤보고 했을 텐데 이게 없으니까 조금 썰렁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로컬 푸드를 왜 먹어야 되는가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이 얘기가 좀 저는 제일 많이 들렸거든요. 그냥 기사를 찾아보던 어떤 인터넷 정보를 찾아볼 때 우리 걸 먹으면 좋으니까 로컬 푸드를 먹어야지라는 얘기도 있었고 탄소 배출 감소, 환경적인 이슈가 요즘 아무래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우리가 로컬 푸드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로컬 푸드를 먹어야 되는 이유로 물론 두 가지 다 어떤 일부 일리는 있지만 이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신토불이라는 말은 우리 땅에서 나온 거니까 건강에 좋을 거야, 우리 몸에 맞을 거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 이 개념은 그러니까 일부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 조금 이건 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서도 또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수하다 이거는 좀 저는 반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건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잠깐 저희가 참고 자료 준비한 걸 좀 준비해 보여드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로컬 소비랑 배타적 소비는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신토부리 같은 개념은 약간 배타적 소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거를 먹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나온 거는 그러니까 맞지 않다고 한다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로컬 상품들이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경쟁력도 떨어질 거고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품 자체가 많이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좀 우리가 배타적 소비의 성향으로 이제 로컬 푸드를 바라보기보다는 로컬 소비의 방향으로 바라봐서 생산자랑 소비자가 이제 공동체를 결합시키고 또 환경도 나아지게끔 만들고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돈이 또 지역에서 돌게 하고 또 이게 먹거리 안정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이제 서로 좋은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로컬 푸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이거는 독점이나 어떤 이런 문제 쪽으로 가기보다는 어쨌건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컬 푸드라는 개념을 신토부리로 보는 건 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탄소 배출 감소인데 물론 맞아요. 이게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음식 쪽에서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푸드마일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쌀이
나로부터 얼마나 먼 거리에서 왔지? 뭐 예를 들면 철원이 여기서 100km 다르면 철원 쌀은 푸드마일이 100km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까운 곳에서 이제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얻으면 푸드마일이 줄어들고 당연히 그걸 운반하는 그런 데 소요하는 어떤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는 맞긴 하지만 이것도 정말 일부가 아닐까. 어차피 물류가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류량이 줄어든다 그래도 정말 여기다 주는 영향은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컬 푸드를 바라볼 때 우리 게 좋기 때문에 로컬 푸드를 먹어야 돼. 혹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로컬 푸드를 먹어야 돼. 전 이거는 조금 명분이 약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우리가 로컬 푸드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거. 두 번째는 소비자의 이익 또한 증대된다는 거. 그럼 세 번째로는 지역성이 강화된다는 건데요. 어,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굉장히 지금 사실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농업은 점점 그렇죠? 계속 쇠퇴해 왔다고 해야 될까요? 농사는 돈이 안 되라는 말을 저희 모두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농사는 돈이 안 되라는 말이 정말 농촌에서도 계속 쓰이고 있는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농사를 처음 짓겠다고 시골에 들어갔을 때, 저희 할머니도 왜 농사를 짓냐, 돈도 안 되고 힘든데 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농촌은 점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떠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촌은 굉장히 고령화가 됐어요. 40대가 돼도 농촌에서는 막내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을 넘어서서 농촌까지도 지금 사실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건 로컬 푸드를 소비한다는 것만으로도 농업이 지속 가능이 상당히 증가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소비자 부분이랑 이제 지역성 부분 이제 뒤쪽으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이해가 조금 시키는 게 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농업의 지속 가능성 증가와 소비자 이익 증대를 바로 연결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좋다. 그다음 지역성 강화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생산자의 소득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아까도 밥 먹자고 말씀드렸던 그때 아 괜찮다고 어차피 오빠가 사진 시키자고 한 것도 그렇고 나 이제 그렇지. 마음 정했다고 이렇게 장난치고 얘기했어. 그렇지. 근데 그렇게 얘기 잘하다가 우리끼리 잠시만요. 네. 네, 여기서 어쨌든 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단계 정도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마다 어쨌건 이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어떤 수익이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8단계의 수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농부가 가져가는 돈도 적고 소비자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이제 생산자의 소비자의 연결을 최단 거리로 이제 연결함으로써 어쨌든 유통 과정도 줄이고 유통 비용도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생산자한테 돌아간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생산자는 소비자한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게 생산자만 좋은 거냐?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산물 구입 자금을 지역 생산자에게 제공하면은 더불어서 이제 먹거리 품질 향상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를 통해서 생산자들이 수익 증대되면 이제 생산자는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로컬에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여러 농부님들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그럼 내가 농사를 더 잘 지어야 내 농산물이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자만 해도 더 맛있는 감자를 어떻게 하면 감자를 더 맛있게 생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은 향상된 품질의 먹거리들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농부들은 수익이 증대돼서 좋고 소비자들은 향상된 품질의 먹거리를 얻을 수 있어서 좋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네, 농업의 지속 가능성 증가에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과 거래가 증가한다는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당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토마토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제가 대학생 때 토마토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그 토마토가 상당히 맛있었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해 많이 받으라고 이제 토마토 가는 거리도 많이 떨어뜨리고 크기들도 되게 적절하게 잘 키우셨고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자란 토마토가 정말 맛있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토마토를 시장에 갈 때 과정을 보니까 그냥 선별장에 가서 다 부어요. 부은 다음에 크기별로 분배하고 또 혹시 상처 없는지 이런 것만 체크해서 그 무게에 따른 돈을 주게 되더라고요. 어, 그럼 아버지가 이제 맛있게 키운 건 어디에 반영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농부들도 어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럼 흠이 없으려면 약을 많이 치면 되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 무슨 크기가 이 정도가 되는 게 가장 가격이 좋더라. 그러면은 뭐 비료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크기를 거기다 맞추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먹을 땐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인데 크기랑 뭐 흠집이 없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농부들이 그걸로 이제 가격을 받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농사를 잘 짓고 계시던 분들도 그냥 이쁘게, 크게 짓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농산물을 받아보게 됐었는데 기존에는 저희도 그래서 점점 맛없는 농산물을 받아보고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직거래가 도입되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푸드 플랜을 통해서 직거래 매장에 내고 급식으로 들어가고 뭐 파머스 마켓을 통해서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혹은 CSA 형태로 정기 구독까지 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로컬 푸드 매장만 한번 살펴볼까요? 파머스 마켓은 뭐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로컬 푸드 직매장만 해도 어,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도 막 10개 농가가 막 사과를 깔아놔요. 춘천 로컬 푸드 매장이 그래요. 사과만 해도 10개 농가가 있으면 소비자들도 그거를 어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장에서 나온 건 맛있어? 이 농장에서 나온 건 좀 싱거워.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농부님들은 모르셔도 소비자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혹은 옆에 토마토를 봤는데 나는 빨간색 토마토를 심었는데 쟤는 빨간색 노란색을 섞어 심었네. 그랬는데 저게 더 잘 나가네. 라는 것들을 이제 농부님들 직접 눈으로 보세요. 보시다 보면 아, 그럼 나도 저걸 심어봐야겠다. 혹은 다른 거 없나? 왜 우리 사과는 싱겁지?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바로 소비자들이 이런 걸 필요로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혹은 혹시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 뭘 사가는지를 농부님도 직접 눈으로 체감할 수 있단 말이죠. 원래는 못 봤지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생산자도 이제 소비자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소비자는 반대로 이제 또 신뢰할 수 있는 생산자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농부도 사람인지라 그래요. 이게 제가 농산물을 냈는데 누구한테 간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그걸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난 박스에 넣어서 담아서 보냈어. 근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덜 가요. 근데 만약에 내 친구 누가 먹을 거고 내 친구가 이번에 애를 낳는데 그 친구가 먹을 거야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신경 써서 담겠죠. 더 좋은 것들, 또 영양분 농약 안 친 것들 보내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랑 생산자랑 연결된다는 건 소비자도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면 저건 소비자도 이제 생산자한테 표현을 할 거고 생산자도 그 표현을 받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기고 또 이제 계속해서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되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여기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농촌에서 좀 봤던 것 중에 좀 놀랐던 게 그 주변에 제가 농사 질 때 주변에 배추 농사 지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배추 농사 지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굉장히 큰 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막 몇 평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있는 땅을 다 빌려서 이제 배추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배추가 막 이만한 거예요. 엄청 컸어요, 진짜. 이렇게 큰 배추가 있었나 할 정도로 엄청 컸는데 아저씨 이거 어디다가 이거 보내시는 건데요? 이렇게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군대에 보내는 거래요. 군납하는 거라고.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어떻게 배추가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배추가 안 크면 거기서 안 사간대요. 그러니까 군납 기준은 좀 큰가 봐요. 그 배추가 커야 되나 봐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아저씨가 며칠 뒤에 내가 보니까 조그만 밭에 배추를 또 심으신 거야. 근데 거기 배추는 굉장히 조그마고 뭔가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여쭤봤지. 그래서 지금 배추 동산 그렇게 많이 짓는데 여기다가 그 배추를 또 줘요? 이랬더니 이건 우리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배추 많잖아요. 이랬더니 아니 우리 먹을 건 좀 다르게 키워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는 진짜 농약도 좀 적게 하시는지 그 젓가락이나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벌레도 잡아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와, 배추 농사를 저렇게 크게 짓는데도 자기 먹을 걸 따로 심는다. 이런 저는 그래서 진짜 생산자랑 소비자랑 연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맛있는 배추를 먹을 수 있고 건강한 배추를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랑 다 있어야 또 더 좋은 농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음, 세 번째로는 이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농사를 지을 때 겪었던 문제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판매처가 없으니까 제가 저처럼 이렇게 50가지 작물을 심어 놓은 사람은 도매 시장에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판매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직접 파머스 마켓을 뛰거나 뭐 어떤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로컬 푸드가 된다면 이제 직거래 매장이 있거나 뭐 이런 뭐 어떤 파머스 마켓이 활성화되거나 이랬을 때는 감자도 다양하게 이렇게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자뿐만 아니라 상추도 심어도 되고 토마토도 심어도 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산물들 굉장히 다채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시로 제가 다음 페이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예요. 음, 왼쪽이 이제 수미라는 품종이고 오른쪽에 이제 춘천의 이청광 농부님이라는 분이 이제 생산한 감자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색깔로 보이실 테니까 딱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색깔이 다채롭다는 걸 알 수 있죠. 감자 색깔이 저렇게 다양했었나 싶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감자는 대체로 이제 왼쪽 감자, 수미 감자입니다. 이게 지금 감자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미를 먹는데 수미 감자가 나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미 감자는 평범해요. 어, 옛날에 혹시 조금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닭볶음탕을 해주면은 감자가 다 없어졌어요. 시작할 때 분명히 넣었는데 끝나면은 다 감자가 안 보여 눈에. 그러면 걔가 이제 국물에 다 녹아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감자가 품종이 남작이라는 품종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남작이라는 품종인데 그 감자랑 수미는 달리 요즘 닭도리탕을 보면 닭볶음탕을 보면 수미 감자는 그렇게 국물에 풀어 없어지지 않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수미가 딱 그 보통 감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포근포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또 맛도 이름도 수미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좋다는 건데 맛도 있고 평범합니다. 반면에 남작은 좀 달라요. 남작은 뜨거울 때 먹으면 굉장히 또 포근포근하고 솔직히 뜨거울 때 먹으면 이보다 맛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식으면은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맛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걔는. 수미는 반면에 항상 무난해요. 식어도 뜨거워도 무난무난한 반면 남작은 굉장히 이제 이게 폭이 크죠. 그러니까 품종을 다 수미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나중에 먹다 보면 한 가지 감자 맛밖에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반면에 근데 이렇게 좀 지역에서 소비처가 들고 막 좀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지금 이런 춘천에 계신 이청강 농부님처럼 저기 있는 감자가 이제 뭐 자색 감자, 홍영, 자영, 뭐 저 로즈벨리라는 품종도 보이고 두백이라는 품종도 있을 텐데 감자만 해도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밥상 자체가 좀 더 재밌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다양한 품종들 그리고 다양한 품종들을 안 심었을 때 제일 위험한 건 그 작물이 망해버리는 건데 그래도 분산 투자할 수 있으니까 농부님들로서 조금 더 안정성이 올라가고 소비자들도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으니 이 또한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성인데요. 각 지역에서 먹던 식재료가 보존된다는 점입니다. 지역성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로컬이라는 말이 굉장히 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그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개성 있는 것들을 상당히 찾아서 많이들 헤매요. 카페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우리만의 뭔가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로컬 푸드는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에 상당히 좋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혹시 그 왼쪽에 있는 자주 감자 보신 적 있으실까요? 춘천에 이렇게 보라색 감자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저는 가끔 봐요. 이게 춘천에 살다 보니까 로컬 푸드 매장에 가면 가끔씩 보라색 감자가 이렇게 보여요. 속도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맛은 조금 밋밋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특이한 감자가 있다는 거. 다음에 저 가운데 횡성 쥐이빨 옥수수는 옥수수가 요만해요. 보통 옥수수가 한 이만하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요만해요. 알도 진짜 작아요. 한 요만해요. 네, 횡성에서 이 씨를 처음 발견했다고 전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보니 횡성에 있더라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횡성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쥐이빨 옥수수라고 해서 요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떼서 프라이팬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소금 조금 넣고 불을 켜놓으면 팝콘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재밌는 그런 옥수수인데 어쨌건 이런 옥수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게 잘 된 사례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른쪽에는 외국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스페인 이베리코라는 돼지입니다. 혹시 이 돼지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돼지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약간 옛날 유행했던 영화 중에 옥자라는 그런 영화에 나왔던 돼지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네요. 잠깐 이베리코라는 돼지는 굉장히 특별한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돼지입니다. 스페인에서 키우는 건데 어, 이 돼지는 등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도토리를 먹여서 키워요. 도토리를 먹이는데 돼지는 원래 도토리를 엄청 좋아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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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 이 스페인에서는 이 도토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돼지 중에 도토리 먹는 돼지는 없어요. 근데 그 돼지가 도토리를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은 그 동물이 무얼 먹느냐에 따라서 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드시던 그런 그러니까 염을 먹고 자란 소 있죠. 염을 먹었다든가 어떤 그런 집을 어제 화식한우라고 요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물을 먹고 자란 소랑 그다음에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란 소는 그 향이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베리코 돼지도 도토리를 먹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육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도 완전히 또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또 지방 분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이베리코 돼지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얼마 전까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고 등급의 이베리코 돼지를 먹어봤는데 그건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다시 구해서 먹어보지 못했는데 정말 맛있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역에 있는 어떤 아이템을 굉장히 잘 살린 케이스가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성을 아까 같은 경우는 지역성을 이제 식재료를 통해서 보존을 했다면 두 번째로 이제 지역 문화와 결합으로 이제 식문화를 형성하는 건데요. 감자술 같은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강원도에 계시면 이제 이걸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워낙 산이 많고 이제 평평한 땅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 농사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도 이제 사치스럽게 쌀로 빚지 않습니다. 이땐 쌀이 귀했으니까 이제 감자로 빚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서주라고 하죠. 서주라는 술이 있었고 강원도 지역에 그래서 그 감자 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특히 지금 이게 평창에서 만드나? 평창인가 횡성인가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사장님이 그 브랜디를 만드는 외국 술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배워 오셨대요. 그래서 이걸 서주에 만드는 방법을 좀 결합을 시켜서 만드셨다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는 술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문화랑 결합해서 지금 새로운 또 제품이 나오는 것 자체가 강원도를 어쨌건 조금 더 강원도스럽게 만드는 그런 먹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감자 옹심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최근 골목식당 보셨나요? 골목식당에 나오더라고요. 감자 옹심이가.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맛있는 가게로 알려져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감자 옹심이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감자랑 옥수수 같은 게 많은 식재료가 없다 보니까 감자로 저는 이런 걸 만드는 방법을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저런 상상을 했지 싶지만 이렇게 감자를 막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게 사실 지역 문화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오면 감자 옹심이나 먹어봐야지.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 옹심이나 서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과 결합을 해서 잘 만들어진 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제 하몽이라는 이제 또 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베리코 돼지가 키워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저희처럼 이제 삼겹살을 거먹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대체로 이제 삼겹살 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햄을 만듭니다. 삼겹살로 만드는 건 아니고 그 돼지를 활용해서 햄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페인 하몽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하몽이랑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하몽이랑 이제 뭐 메론이랑도 먹고 뭐 이렇게 먹는데 그 이렇게 먹는 것들이 이제 그 지역에만 가지고 있는 또 문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가면 하몽은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음식을 만들면 어쨌든 지역을 찾을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지역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이렇게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어, 어쨌건 이게 지역성을 가지게 되면 지역을 찾는 또 이유가 됩니다. 저 춘천 카페 감자밭이라고 이제 저희 가게 근처 이제 많이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있는 카페인데 요즘 감자빵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감자 모양으로 해서 이제 만든 빵인데요. 이 가게를 이제 주말에 오면은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사람들이 저렇게 줄져 있습니다. 카페에 줄 서는 건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가게는 이렇게 줄을 서고 있어요. 심지어 춘천하면 떠오르던 이제 닭갈비, 막국수를 이기고 춘천에 감자빵 먹으러 가야지 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지역성이 강한 그런 가게라고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카페가 춘천으로 어떤 사람들도 유입시키기도 할 거고, 혹은 또 춘천의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어떤 이제 먹거리들로 기반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의 오야마 농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뒤에서 이제 케이스 소개로 해드릴 텐데, 이건 좀 재미있으니까 제가 뒤에서 따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데이비스 파머스 마켓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파머스 마켓인데요. 어, 아직 우리나라에 이만한 규모의 파머스 마켓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대단한데, 데이비스 파머스 마켓 같은 경우도 원래 거의 공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없고 인적이 드문 데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마켓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페스티벌처럼 마켓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어떤 그러니까 지역 로컬 푸드가 만들 수 있는 지역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제가 자, 여기까지 이제 로컬 푸드가 이제 뭐고 로컬 푸드라는 게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로컬 푸드가 또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건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컬 푸드라는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로컬 푸드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을 좀 잘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제가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게 하려고 좀 다양한 사례들로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좀 케이스가 좀 다른 것들로 모으다 보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케이스별로 좀 하나씩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쩌다 농부를 제가 소개해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이기도 해요. 어쩌다 농부라고 해서 이제 지역에서 난 재료들을 지역에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자 해서 만든 가게고요. 뭐 슬로건이 이제 농촌의 즐거움을 전달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왜 저런 걸 만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농사를 지면서 제가 생산한 농산물들을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걸로 만날 수 있지라는 고민을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시장도 그렇고 어디 하나 소비자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지역에 나온 농산물들을. 그래서 제가 꿈꿨던 거는 이게 지역에 나온 농산물들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우린 요리를 통해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보자라는 생각에서 이런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얻은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와서 고민을 해요. 이 식재료로 우리가 무슨 메뉴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메뉴를 개발하고 저희 사람들한테 강원도 춘천 오면 이런 식재료로 만든 요리도 있어요. 이 재료는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제철에 따른 메뉴 변경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농사를 짓다가 든 생각이었는데, 저는 사실 농사 짓기 전까지는 이 분야에 전혀 무지했어요. 정말 모르는 분야였고, 마트를 가면 그렇잖아요. 수박이 요즘에는 겨울에도 나오죠. 여름에도 많이 나오지만 겨울에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철 개념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약했어요. 이때는 뭘 먹어야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이러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 뭐가 맛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때 맛있는 개념보다 그냥 뭘 먹어야 될지 자체가 모르겠다는 걸 생각했는데, 농사를 져보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때 잘 나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맛있어요. 뭐 냉이가 나오는 막 그때 냉이를 뜯어 먹으면 냉이도 정말 맛있고 쑥도 정말 맛있고 뭐 가지도 마찬가지고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여름에 먹으면 맛있고요. 그러니까 때를 맞춰서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식당 특성상 그 때를 맞추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메뉴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는 항상 그래도 그 계절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소개드려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철에 따른 메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로컬에서의 활동이고요. 그 외 활동으로는 저희가 춘천 지역에서 파머스 마켓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춘천 농부의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농촌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함께 마켓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은 텃밭 공유인데, 저희가 부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사람들이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생각보다 춘천 분들도 농촌이 상당히 가까운 편에 속하지만 농사를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짓는 건지도 모르는데 일단 다 모아서 한번 져보자 재밌어 이렇게 꼬셔가지고 같이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제 농촌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좀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과정들도 하고 있고요. 음, 세 번째로는 이제 지역 업체랑 협업하는 상품 기획인데, 음, 지역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과 농부님들이 타격이 굉장히 컸어요. 급식이 갑자기 중단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과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지역 베이컨님과 그 사과를 한번 연결시켜 드려서 우리 사과로 뭐 만들어 보자. 베이컨님이랑 모여가지고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애플파이 어떠냐? 결과가 나왔고 같이 애플파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애플파이가 춘천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애플파이가 탄생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애플파이도 한번 판매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네.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던 거다. 마르쉐, 이제 서울의 해화에 있는 이제 마르쉐예요. 지금은 뭐 해화에서만 열리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서 열리기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이 시장만. 서울에서 열린 지 10년 가까이 됐고, 주요 활동은 이제 마켓 기획 운영하고 뭐 씨앗 밥상이라고 해서 그 거기서 나온 농산물로 이제 같이 밥해 먹고 이런 것들 프로그램도 있고, 농가 행이라고 해서 농가를 직접 찾아가는 그런 여행을 기획하기도 하고, 마르쉐 이야기라고 해서 농부님들의 이야기를 뭐 듣는 장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건 중요한 건 여기의 슬로건은 대화하는 농부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 농부님과 소비자가 대화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르쉐는 현재 가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많은, 그러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작물들도 정말 많고 그에 관련한 요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르쉐만 놓고 봐도 이제 국내 어떤 백화점 식품관이랑 비교해봐도 정말 이만큼 매력 있는 시장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매력 있는 시장으로 성장했는데요. 마르쉐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려 보고자 합니다. 마르쉐의 이제 간판 농부 중에 하나죠. 지금은. 그래서 준혁이네라는 그런 농장이 있어요. 이 농장은 현재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가 봤을 땐 저희 최고로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을 키우고 있고 정말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는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농장과 마르쉐는 굉장히 비슷하게 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혁이네가 처음에 마르쉐를 출전할 때는 정말 평범한 농부셨다고 해요. 그래서 마켓이 열린다 그래서 나가셨던 거고 당시 이제 키우고 있던 이제 관행농 방식으로 그러니까 농약 치고 막 이렇게 평범하게 키우고 있던 농사 방식에서 오이랑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이제 나오셨는데 그 시장에 들고 나가서 이렇게 진열을 하고 앉으셨대요. 근데 이제 어떤 손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한번 이렇게 그냥 무심코 던지셨을 거야, 아마 그분은. 그러니까 이 오이는 뭐가 다르죠? 라고 여쭤보셨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딱 말문이 막히더래요. 이제 자기 농산물에 대해서 특별히 자랑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그 시장을 어쨌건 마치고서 준혁의 농장에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셨고 마르쉐에서는 한 2년 정도 그 농부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 나오시나 보다 했대요. 근데 2년 뒤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전과는 다르게 정말 다양한 작물을 들고 나오셨어요. 음, 나중에 준혁이네 거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건너서 들어봤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굉장히 부끄러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농산물들은 뭐 농약도 안 치고 막 어쨌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계속 건강한 먹거리들을 만들고 있는데 자기는 정말 그러니까 그냥 좁은 개념의 농사를 짓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밭을 다 갈아엎고 완전히 규모도 줄여서 자기가 친환경 농사를 질 수 있는 규모로 완전히 줄이셨다고 해요. 그리고서 2년간 품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 가면서 이제 농사를 지셨고 거기서부터도 또 재밌어요. 그렇게 마르쉐를 이렇게 좀 멋지게 복귀한 것도 정말 멋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거기서 이제 멈춘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작물들 허브나 이런 것들 국내에서 그때는 그러니까 흔하지 않던 시기죠. 그때 이제 허브나 이런 것들을 심으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그 뭐지?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셰프님들이 이제 오셔서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저 그때 이태리에서 요리할 때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런 건 혹시 심어 주실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부님이 그럼 그것도 제가 한번 심어 볼게요. 이것도 심어 볼게요. 저것도 심어 볼게요. 하시다 보니까 그 농부님은 정말 이제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굉장히 유니크한 농부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현재 셰프분들이랑도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고 계시고 그분들한테 이제 밭을 일부 분양하기도 하셔서 이제 같이 그 레스토랑에서 생산할 것들은 그 농가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마르쉐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성장을 해왔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농업이 지속되는데 그 소비자랑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랑 사실 이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마르쉐도 계속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점점 더 발전해서 지금 국내 최대 규모, 제일 최고로 우수한 어떤 농구의 시장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마르쉐라는 파머스 마켓, 국내에서 굉장히 멋진 파머스 마켓이라고 소개해드리고 또 여기는 또 이제 하다 이제 막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좀 컨셉별로 어떤 작은 채소들만 모아서 하는 여는 작은 시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셰프분들이랑 연계한 어떤 행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쨌건 지금은 상당히 멋진 형태를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음, 네. 세 번째로 나 꽃비원이 나왔네요. 음, 꽃비원은 사실 저희도 꽃비원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가 많이 영감을 얻은 그런 가게이기도 합니다. 슬로건은 이제 노팜 노푸드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논산에 위치하고 계세요. 이제 2,000평 규모의 친환경 농장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제 농장과 지역에 사는 재료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스토랑에다 이제 메뉴를 구성해서 팔기도 하고 부부가 운영하는 20여 가구 정도의 꾸러미를 또 이제 만들어서 농산물을 정기 배송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아까 바로 전에 나왔던 마르쉐에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어, 꽃비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농가 쪽에서는 굉장히 아이돌 같은 개념, 아이돌 같다 그럴까? 약간 좀 멋있어요. 그냥 보면은 그 농장에 가보면 농장도 너무 이쁘고 뭐, 뭐 꽃비가 내리는 정원이라고 원래 하셨나? 근데 정말 농장이 너무너무 이쁘고 배나무도 심어져 있고 거기를 가면 정말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저렇게 위에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저렇게 농산물들이 나오고 아래에 나오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로컬 푸드를 그냥 푸드로 두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자체를 굉장히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기도 하세요. 음, 꽃피어는 사실 이 자체로만도 너무 멋있는 팀이지만 주변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논산의 입장에서 보면 꽃피어는 굉장히 또 멋진 곳이기도 한 게 단순히 거기서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농장을 운영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자꾸 나가서 이제 마르쉐도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친한 분들이 좀 많이 생기세요. 그러니까 꽃비원에 관심을 가지고 꽃비원과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자꾸 논산으로 귀촌을 해버립니다. 귀농은 아니지만 귀촌을 해요, 자꾸. 그래서 뭐 음식 하시는 분들도 내려가시고 뭐 공예 하시는 분들도 내려가시고 그래서 몇 팀 막 꽃비원 친구들에서 몇 팀이 이렇게 내려가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꽃비원을 보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논산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지역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밑에도 써있지만 지역 파머스 마켓들 기획하고 운영하고 막 그러거든요. 논산에서도. 그러니까 꽃비원이 단순히 이제 저런 활동을 보여줌으로써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꽃비원을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고 논산으로 단순 방문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귀촌까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로컬 푸드로 시작했지만 이런 영향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꽃비원은 준비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열린 부뚜막이라는 가게인데요. 대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도시락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있고요. 먹거리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자. 그래서 대전, 충남 국내산 순으로 이제 재료를 사용해서 도시락을 만드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지금 아래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도시락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데 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이제 반찬 도시락을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업을 해보면 그렇지만 이게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넘어서서 지역을 챙기고 지역의 취약계층을 챙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멋있는 사례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언론에서 화려하게 막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취약계층을 이렇게 챙기고 도시락을 이렇게 챙겨 배달을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멋있어 보여서 단지 로컬 푸드와 이렇게 나눔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구나 이런 포인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린 부뚜막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녀의 부엌이에요. 여기는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있는 가게거든요. 여기 대표님은 연극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로컬 푸드랑은 또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를 또 전공을 하셨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해녀셨어요. 부모님이 해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그거를 정말 가까이서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딱 봤을 때 이제 성인이 되고서 이제 딱 집에 와서 봤을 때 제주에 있는 수산물들이 일본 수출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그 본연의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지 않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슬로건도 굉장히 그러니까 세게 가셨죠. 뿔소라를 제주 식탁도 아니고 국내 식탁도 아니고 세계인의 식탁으로까지 아예 걸어버립니다. 이 활동들이 굉장히 되게 멋있는 활동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뿔소라라고 하는 건 이제 제주에서 나는 그런 소라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를 단순히 이제 지역에서 먹을 수 있게 음식 형태로 선보여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에다가 본인이 이제 전공하신 연극을 더했어요. 그래서 해녀의 삶 자체, 그 제주도에서 사는 해녀들의 삶, 이제 해녀가 많이 줄어들고 많이 없어지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들의 삶을 연극으로 담아내고 이를 거기서 이제 어떤 스토리라인과 연결되는 음식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이거 있는 100% 예약제인데 예약을 하고 가서 이제 연극을 보고 거기서 나온 이제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 단순히 로컬 푸드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난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문화의 영역까지 그냥 연극이라는 그런 문화의 영역까지 좀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함으로써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음식까지 같이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경험 쪽으로는 거의 최고로 많이 전달해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정말 멋진 공간이고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여기는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가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뿔소라를 그래도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을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가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 언니네 텃밭이에요. 아까 잠깐 CSA 소개할 때 나왔었죠? 여기는 CSA의 거의 우리나라에서 정말 빠른 축에 속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빠른 축에 속하셨다. 그래서 일찍부터 CSA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슬로건은 이제 얼굴 있는 생산자 그리고 마음을 알아준 소비자 함께 만드는 먹거리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초제도 쓰지 않은 전농약 최소 기준으로 채소 농사와 토종 농사를 운영한다. 그래서 그런 운영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역할들을 주로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그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농산물로 지금 제철 꾸러미를 만들어서 정기 배송해드리고 뭐 먹거리 쪽에서 좀 중요한 이슈 이제 토종 농사라든가 좀 GMO 관련된 문제들을 좀 다뤄가면서 좀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데 좀 기여해 나가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 지역에 좀 주문을 하면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공동체에서 이렇게 물건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계속 누군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이런 것들 꾸준히 하게 할 수 있게 CSA라는 형태로 또 이걸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언니의 텃밭이 또 줄 수 있는 그런 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언니의 텃밭이라는 국내 CSA 기업이 있다. 정도 알려드리고 완주 로컬 푸드 나왔네요. 여기는 아까 로컬 푸드 직매장 소개해드렸지만 국내에서도 거의 1세대고 가장 많이 발전해 있는 로컬 푸드 매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로컬 푸드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완주 로컬 푸드를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제가 첫 방문 때는 제일 놀랐던 건 이렇게 많은 상품이 로컬 푸드 매장에 나온다고 해서 놀랐어요. 당시에 저는 김포라든가 좀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도 완주가 그 명성답게 정말 정말 다양한 농산물들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먹거리를 가지고 있다에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란 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트를 가보면 그렇지만 보통 입구 쪽에 이렇게 신선 채소가 쫙 있고 그 왼쪽으로는 주로 다 가공식품이에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그게 어쨌건 느낌적으로 신선한 음식을 팝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입구 쪽에는 어쨌건 다 농산물 코너, 그 옆쪽으로는 다 가공식품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만큼 일상에서 가공식품도 정말 많이 먹어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많이 먹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안주는. 그래서 농부들이 단순히 농산물들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공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자체적으로 가공 시설을 마련을 해서 농부들이 직접 생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가공식품들, 간단한 가공식품들은 다 만들 수 있게 해놓고 그래서 가공식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진보를 보였던 게 그거 같아요. 그 가공을 하는 지역 업체들과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의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로컬 푸드에서 이런 게 나올까 싶을 정도의 어떤 과자라든가 라면, 뭐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거의 모든 상품들이 마을 회사와 어떤 농부님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양한 가공식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면 마을 회사 이 111개랑 지금 협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전 이거는 굉장히 사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수한 사례다. 그래서 주요 활동 잠깐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까다로운 완주 로컬푸드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랑 활성화와 식재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농, 여성능, 고령능을 우선으로 건강한 밥상 꾸러미 운영한다. 아까 CSA 개념에서 잠깐 나왔었죠. 네, 그 CSA라고 그 꾸러미를 꾸릴 때 대농이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큰 규모의 농사보다도 이렇게 가족농이라든가 좀 작은 농부님들이 우선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지역 농부들이 수익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완주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뭐 추가적으로는 이제 농가 레스토랑을 2층에다 농가 레스토랑 운영해서 지역에서 난 농산물로 한 식기니를 맛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푸드 플랜의 가장 앞부분인 그 급식 연계. 그래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교까지 다 급식으로 나가고 있다. 완주는 그래서 완주 음식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겠구나라는 정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례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거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데이비스 파머스 마켓이라고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시장인데요. 지금은 규모가 상당하지만 초반엔 정말 공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도 아니었는데 이 마켓이 여기 지금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이쪽으로 다 들고 나오게 되고 결국엔 주말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모이는 그런 시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고 주로 그래서 제일 큰 의미는 어쨌건 이 마켓, 그러니까 로컬 푸드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역으로 불러 모은다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캘리포니아 거기서 나온 식재료들을 여기서 맛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보지 못해서 크게 느낀 점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로컬 푸드가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음, 같은 지역이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Outstanding in the Field라는 그런 이걸 뭐라고 해야지?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건 이런 게 있습니다. Outstanding in the Field라는 게 있는데 이건 체험형 농업이라고 지금 카테고리를 분류했고 슬로건은 이제 캘리포니아의 질 좋은 농작물이 키워낸 생산자들과 소비자 사이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이제 이건 이제 공공예술가인 짐 데니반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풍광이 수려한 농장에서 팝업 팜투 테이블을 운영한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오른쪽 사진 보시면 어떤가요? 이 장면들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저도 이 관련된 사진들 찾아보면서 와, 이 사람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농장을 찾아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형일 때도 있고 뭐 아치형일 때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 체험은 끝납니다. 제일 좋은 건 생산자랑 소비자들이 그 자리에서 진짜 근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음식과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꼭 직매장이나 어떤 뭐 파머스 마켓이 아니더라도 이런 뭐 뭐라 그러죠? 팝업 팜에서 먹는 식사를 말하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식사 어쨌건 지역에서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어쨌건 지역과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 방식으로도 어쨌건 로컬 푸드를 또 풀어낼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정말 멋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힐 앳 스톤 반즈 이거는 미국 뉴욕에서 하고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이거 사진 찾아보면서도 되게 많이 놀랐어요.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슬로건 자체는 이제 훼손되지 않은 살아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제3의 식탁을 꿈꾼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주요 활동은 농장에서 직접 생산된 재료와 160km 이내에서 생산된 재료들로 운영을 하고 6시간에 걸친 식사 시간에 걸쳐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고 당일 구해온 재료로 그날의 메뉴를 구성한대요. 뭐 언뜻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걸 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깊이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걸 좀 사이트 가서 좀 이렇게 예약하는 걸 좀 보니까 예약이 사실 거의 밀려 있어요. 예약은 밀려 있는 가게고 그 금액은 한 20만 원 선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인다이닝 치고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6시간에 걸친 식사를 감안했을 때는. 근데 어쨌건 굉장합니다. 이게 농장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셰프님들과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이렇게 수확하는 과정들도 보고 그래서 그 작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도 보고 요리하는 과정들을 일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좀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이제 또 고객들과 깊게 소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 좀 볼 수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한번 진짜 꼭 가보고 싶은 그런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본인데요. 여기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일본 오이타현에서 이제 오야마 농협이 주최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벌였는데요. 이제 농산물 직매장을 운영하다가 종합 직매장이라는 형태로 이제 좀 옮겨갔는데 슬로건이 좀 재밌죠. 매실과 밤을 심어서 하와이 여행 가자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이타현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여기가 굉장히 고립된 농촌인데 농촌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돈도 그러니까 농사를 지니까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도태된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좀 마을의 컴플렉스였나 봐요. 그러니까 오야마 농협이 거기다 대고 딱 지른 거예요. 우리 여행 가자, 해외여행 가자. 이걸로 돈 벌어서 우리 해외여행 가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NPC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뉴 플럼 체스트넛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야 이게 매실과 밤을 심어서 이거를 가공식품을 만들고 그걸로 수익을 올리자. 이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농산물 직매장도 있지만 우메보시라고 혹시 아세요? 매실로 만든 장아찌인데 그 일본에서 그 밥 위에만 하나 얹어서 먹기도 하는 그런 장아찌류예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환장을 하는 그런 굉장히 비싸요, 가격도. 네. 어쨌건 매실로 이제 가공식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밑에 보시면 우메보시 저장실이나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우메보시를 가지고 돈을 실제로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실도 만들고 뭐 우메보시 전국 대회도 열어서 우메보시 자체를 굉장히 활성화하는 데 또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매장뿐만 아니라 이제 직매장을 운영하다가 식당도 결합하고 빵집도 결합하고 찻집도 결합하고 또 뭐 도예공방도 결합돼서
어쨌건 이제 오이타현 자체가 굉장히 또 많이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그런 동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로컬 푸드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부가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고 또 이 로컬 푸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지역에 올 수 있게 또 하는구나라는 것도 볼 수 있는 사례였고 여기는 정말 재밌는 게 전 세계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마을이 됐다고 해요. 그것도 지자체 도움 없이 자기네가 벌어서 갔다는 걸 굉장히 또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 농협이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제 지역민들과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말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마을이 사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야마 농협은 준비했고요. 마지막 사례입니다. 그래서 규슈 살구꽃 마을 이용 조합인데요. 이제 후쿠오카현에 있네요. 어, 이것도 뭐 일본인데 여기도 좀 사례가 좀 특이하기는 해요. 이제 주부들이 이제 농사를 졌어요.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가정들이 농사를 졌는데 주부들이 이걸 팔려고 보니까 팔기가 너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분들은 트럭을 몰고 나갔다고 합니다. 트럭을 몰고 나가서 트럭에 농산물 싣고 나가서 직접 팔았대요. 근데 팔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농산물 직매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 그래서 농산물 직매장이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좀 다르게 이거는 좀 주부들이 좀 주도해서 직매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가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시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좀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고 아직도 그 처음에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시골 마을에는 이제 마트나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저희 춘천도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이제 마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는데 거기를 이제 트럭으로 직접 배달을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산골에 계신 분들은 이 서비스만 기다리고 있대요. 트럭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럭으로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고요. 음, 여기는 뭐 뷔페 식당이 있는데 어떤 당일 수확한 싱싱한 채소로 뷔페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뭐 아까 마찬가지로 초중학교에도 교직 재료 납품하기도 하고 축제도 열고 해서 어쨌건 또 마을도 활력이 굉장히 또 있어진. 여기도 재밌는 게 처음에는 남편들이 이제 다 주부들을 말리기 바빴대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이러시다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걸 보고서 여기 계신 남편분들도 이제 거의 다 이 일에 합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을을 하나 살린 로컬 푸드로만 또 마을을 살린 또 재밌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너무 길게 달려서 되게 다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건 저희가 오늘 지금 얘기했던 거는 지금 그러니까 로컬 푸드라는 것 자체는 그 외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례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푸드 플랜을 통해서 이제 뭐 급식에 납품하고 로컬 직거래 매장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중요시하고 있고 파머스 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고 CSA라는 형태로 또 농가와 이제 고객의 안정성을 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로컬 푸드로만 해서도 좀 우리가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레스토랑, 뭐 CSA 뭐 비롯해서 이걸로 이제 마을이 살아나기도 하고 뭔가 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단순히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좀 저기 뭐 일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 조금 멀게 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미국 사례도 보면은 좀 와 아직 저 언제 저기까지 가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다 처음 시작은 정말 작게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트럭을 몰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시작해야 될 거고 우리도 지금 많이 지금 그 과정에 뛰어들어 있다라는 것들 알려드리고 어쨌건 우리가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떤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저처럼 춘천에 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강릉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성이 담긴 식재료를 구매하여 한 끼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 길고 긴 로컬 푸드 이야기의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로컬 푸드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우리 마을을 또 살리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좀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온라인이라서 조금 제가 좀 빠르게 말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말을 하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분히 뭐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갖고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너무 듣기 감사합니다. 좋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사항이 있거나 이러신 분 있으시면 그 음소거 해제를 해 주셔갖고요. 그 질문해 주시면 되거든요. 얼굴이 다 안 보이셔서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 마르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몇 번 다녀왔는데 거기가 이제 진짜 참여하신 분들이 진짜 자부심도 엄청 많으시고 농산물도 신선하고 먹거리도 엄청 맛있더라고요. 가게 되면 지갑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은 참여하신 분들이랑 나중에 함께 좀 가보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일정이랑 그 마켓을 여는 그런 일정이랑 시간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뭐 혹시나 나중에라도 질문사항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대표님 보고 싶으시면 춘천에 식당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너무 수고해 주신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책을 보다 보니까 대표님이 그 로컬 푸드 관련된 레시피가 뭐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그런 레시피 쓰신 게 있으시죠? 제가요? 기억 안 나세요? 네. 그 대표님이 그 로컬 푸드 레시피 해갖고 그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대표님이 이제 거기에 한 단락을 이렇게 로컬 푸드 레시피를 이렇게 그 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한 개 기억 왔다 못 보니까 하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그 네. 레시피들을 한번 음식도 만들어 보고 이러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단톡방에 공지를 네.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내일 또 이 시간에 교육이 또 있으니까요. 시간 맞춰서 또 다 들어와 주시고요. 네, 오늘 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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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